저희가 오늘 받은 자료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명품, 짝퉁이 불러온 자본주의, 북한 곧 붕괴된다. 네, 처음 딱 들으면 이게 그냥 좀 자극적인 선동처럼 들리잖아요. 그쵸. 약간 과장된 거 아닌가 싶죠? 네, 그런데 과연 이게 그냥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현실에 기반한 날카로운 분석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선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죠? 북한 장마당에서 쌀 1kg이 북한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5천 원이요? 그런데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입고 나와서 화제가 됐던 그 프랑스 명품 D사의 검은색 코트 있잖아요. 아, 네네. 다들 봤죠? 그 옷 한 벌 가격이 370만 원이 넘습니다. 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북한 일반 노동자가 월급을 50년 동안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50년이요? 50년.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으세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코트 한 벌은요, 단순히 비싼 옷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평양의 0.1% 최상류층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보아라, 최고 존엄의 혈통도 서구 자본주의의 상징인 명품을 입는다. 아, 그러니 너희가 명품을 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뭐랄까 일종의 욕망의 면죄부를 발부해 준 셈입니다. 와, 욕망의 면죄부라니 표현이 정말 극렬하네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동안 억눌려 왔던 욕망률이 수면 위로 그냥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진품을 손에 넣으려는 권력층, 그들을 미친 듯이 따라하려는 신흥 부자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사람들. 네,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욕망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기형적인 욕망의 경제가 북한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전쟁, 그 복잡한 전쟁의 양상을 이해하려면 이 전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3명의 인물을 제시하고 있던데 이들을 통해서 평양의 계급사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인물, 최상위 0.1%에 속하는 노동당 핵심 간부의 아내 리 사모님부터 시작해보죠. 네, 이 리 사모님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과시가 아니고요. 증명입니다. 증명이요. 네, 그녀에게 7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은 패션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건 그녀의 신분증이자 권력의 시각화인 거죠. 신분증이라니. 그녀는 평양 대성백화점의 일반인은 얼씬도 못하는 VIP 전용 공간에서 쇼핑을 합니다. 물론 결제는 달러로 하죠. 아, 그녀가 그 가방을 딱 들고 모임에 나타나면 다른 하위 계층 간부의 아내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서열을 정리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가방 하나만으로요? 네, 우리 남편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일종의 권력장치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유엔의 대북 제재 같은 건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겠어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한 탈북 고위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재, 그거야말로 우리에겐 기회다. 기회요? 제재 때문에 공식적인 무역이 막히니까 자신들이 통제하는 비공식 밀수 통로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리 사모님에게 제재는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특권과 희소성을 더욱 빛내주는 배경장치에 불과한 거죠. 와, 정말 다른 세계네요. 리 사모님이 그렇게 권력을 과시하면 그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계층, 특히 돈은 좀 벌었다는 사람들은 배가 아플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어떻게든 따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인물, 신흥 부자 계층인 돈주 박 사장이 등장합니다. 돈주 박 사장. 네, 박 사장은 무역이나 운수업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돈은 어쩌면 리 사모님 못지않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그녀에겐 없는 게 있죠. 바로 출신 성분입니다. 그 붉은 피가 없기 때문에 대성백화점 VIP 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 욕망은 리 사모님을 따라하고 싶다는 그 질투심에서 출마하는 겁니다. 그럼 박 사장은 어떻게 그 욕망을 해결하나요? 진품은 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녀는 자신만의 루트를 개척합니다. 중국 단동에 있는 무역 파트너를 통해서 광저우의 짝퉁 공장에서 만든 최고급 가짜, 이른바 미러급 제품을 밀수하는 거죠. 미러급.
거의 똑같다는 거군요. 네, 이건 정말 전문가가 봐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S급 짝퉁입니다. 박 사장에게 이 가방은 단순한 모조품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상류층으로 편입하기 위한 신분 세탁의 도구인 셈입니다. 와, 신분 세탁의 도구. 이 가방을 들고 고위층 자녀 결혼식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박 사장 이번에 승진했나? 하고 수군거리죠. 가방 하나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진품을 가진 자와 S급 짝퉁을 가진 자. 이미 두 계층의 욕망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네요. 네, 아주 팽팽하죠. 그런데 이 거대한 짝퉁 시장이 돌아가려면 이들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 피라미드의 더 아래쪽? 실제로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 번째 인물, 무역 일꾼 김대리입니다. 김대리. 네. 김대리는 이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는 중국으로 가면서 최신 명품 브랜드의 카탈로그나 한국 드라마, 유튜브 영상이 담긴 USB를 몰래 들여와서 팝니다. 아, 그게 정보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정보죠. 그럼 평양의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있는 가내 수공업자들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조악한 B급 짝퉁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러니까 S급 짝퉁 시장과는 또 다른 더 대중적인 짝퉁 시장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B급 짝퉁 가방은 한 $20 정도에 팔려요. $20. 네, 쌀 4kg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걸 사는 사람들은 평양의 중산층이나 지방에 돈 좀 있는 집딸들이죠. 그렇군요. 김대리에게 짝퉁은 신분 상승의 도구도 권력의 상징도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밥줄 그 자체인 거죠. 아, 누군가가 며칠간 굶주릴 돈으로 다른 누군가는 스타일을 사는 이런 기괴한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 사람, 리 사모님, 박 사장, 김 대리가 한 공간, 예를 들어 평양의 어느 결혼식장에서 마주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진품을 든 채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리 사모님. 그녀의 눈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S급 짝퉁이 들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박 사장.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오가면서 음식이라도 나르면서 저 가방들 중 내가 판 정보로 만든 게 있을까 생각하는 김 대리. 와, 그 긴장감이. 그 숨막히는 긴장감과 욕망의 소용돌이가 바로 오늘날 평양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이렇게 굳게 닫힌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복잡한 시장이 형성되고 또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료에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작동 원리를 짚어주던데요. 네, 첫 번째 동력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백두혈통의 낙수 효과입니다. 백두혈통의 낙수 효과요? 최고 지도자 가족이 공개적으로 명품을 사용하면서 상류층에게 일종의 심리적 방어막을 쳐준 거죠. 장군님 따님도 입는데 내가 좀 입는다고 무슨 반동분자가 되겠나 하는 식의 자기 합리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아, 일종의 정치적 허가처럼 작용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소비 욕구에 제대로 불을 지폈죠. 그렇다면 물건들은 실제로 어떻게 국경을 넘는 겁니까? 그 짝퉁 실크로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인가요? 그야말로 물류의 마법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중국 광저우에 있는 세계 최대 짝퉁 공장들의 재고 물량이 단둥으로 집결해요. 네. 신의주로 쏟아져 들어오죠. 예를 들면 기차 화물칸 가장 깊숙한 곳에 디올 가방 수백 개를 숨겨놓고 입구 쪽에는 값싼 섬유 원단을 쌓아놓는 겁니다. 아, 위장이군요. 서류상으로는 섬유 원단 수입으로 둔갑하는 거죠. 국경을 넘는 순간 이 밀수품들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순수한 자본이 됩니다. 잠깐만요. 듣다 보니 좀 이상한데요. 국가가 이 모든 걸 정말 모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보통 이런 불법 시장은 국가가 단속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는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의 가장 기괴하고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점이죠? 사실상 북한이라는 국가가 이 밀수 시장의 최종 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스요? 네, 평양의 대성백화점이나 보통강 백화점 같은 국영상점에서 버젓이 샤넬, 롤렉스 같은 명품을 파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권력층과 돈주들이 집안에 숨겨둔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거대한 외화 진공청소기인 셈이죠. 아니 그럼 국가가 밀수꾼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여온 다음에 그걸 다시 주민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서 외화를 챙긴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국가기관이 직접 밀수 조직을 운영하거나 민간 밀수업자들에게서 통행세 명목으로 상남을 받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가장 큰 수혜자는 김정은 정권 그 자체인 거죠. 와, 대북 제재로 공식적인 외화벌이가 막히니까 제재 품목인 사치품을 밀수해서 제재를 뚫는 데 필요한 외화를 버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제재의 구멍을 뚫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돈의 흐름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현금, 그러니까 달러나 위안화가 아니라 굳이 발각될 위험이 있는 명품 같은 물건에 집착하는 걸까요? 북한 원화는 가치가 거의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달러나 위안화를 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현금을 쌓아두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정치적인 이유로 언제든 반동으로 몰려서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거든요. 아, 리스크가 크군요. 네, 이때 롤렉스 시계나 에르메스 가방은 훌륭한 대체 화폐가 됩니다. 대체화폐요? 네,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고위 관부에게 뇌물로 바치기도 좋고 급전이 필요하면 장마당에서 바로 달러로 바꿀 수도 있죠. 헌금성이 아주 뛰어난 안전자산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부를 과시하는 걸 넘어서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자신들만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공식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국가가 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미 북한 내에서는 공식 화폐인 북한 원화보다 달러나 위안화가 더 신뢰받는 진짜 돈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명품이라는 물물 화폐까지 가세한 거죠. 국가가 화폐 발행을 통해 경제를 통제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롤렉스 시계를 그냥 시계라고 부르지 않아요. 손목에 차는 고액 수표라고 부릅니다. 손목에 차는 고액 수표.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요약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왔네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졌던 몇 가지 통념이 완전히 깨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사람들은 외부 세계 유행을 잘 모를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이요. 그건 정말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그런가요? 네. 오히려 그들에게 패션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 사회에서의 생존 경쟁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울의 웬만한 패셔니스타보다 트렌드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생존 경쟁이라니요? 그 정도로 치열한가요? 네. 그들은 김대리 같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들여온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나 유튜버들의 명품 하울 영상을 보면서 최신 유행을 실시간으로 공부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요? 단둥에 있는 무역상들 말에 따르면요. 평양의 돈주들에게서 오는 주문서에는 최신 명품 카탈로그의 제품 번호와 페이지 번호까지 정확히 찍혀서 온다고 해요. 와, 그렇게 디테일하게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손예진 씨가 들었던 가반이 방영 다음 주에 바로 주문이 들어올 정도니까요. 세상에. 그들에게 트렌드를 놓치는 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즉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드라마를 보면서 줄거리가 아니라 패션을 공부하고 있다니. 그렇다면 이 모든 사치와 불법,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단순히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부패 문제에 그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네. 자료는 이 현상을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체제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체제 붕괴의 신호탄이요? 네. 사회주의 이념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평등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모두가 똑같은 인민복을 입고 똑같은 배급을 받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억제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는 바로 내 눈앞에서 370만 원짜리 코트를 입은 공주님과 쌀이 없어서 굶주리는 내 가족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아, 버스 정류장에서 B급 짝퉁 가방을 든 여성이 네 사모님의 진품 가방을 든 채 외제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정말 복잡하겠네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 될 수 없다. 이 사회는 공평하지 않다. 이 체제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매일같이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와, 이 시각적인 격차만큼 강력한 체제 비판 메시지는 없습니다. 듣고 보니 명품과 짝퉁이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모순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날카로운 송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열이 이제는 명품 가방이나 코트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상 통제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붕괴의 신호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네. 인간의 욕망은 어떤 이념이나 물리적인 장벽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아주 근원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국경을 철조망으로 막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더 잘 살고 싶다, 더 멋지게 보이고 싶다는 이 자본주의적 욕망만큼은 그 어떤 미사일로도 타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군요. 어쩌면 이 통제 불가능한 욕망이야말로 북한 체제가 마주한 가장 본질적이고 두려운 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이 명품 가방 하나가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투쟁의 전리품이자 썩어가는 체질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공식적인 이념과 시스템 아래에서 사람들이 진짜 욕망이 만들어내고 있는 또 다른 비공식 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자본주의에 숨겨진 이면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행복한 경제학 유튜브 채널을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몰랐던 경제의 이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를 보는 눈, 즉 경제지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